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입니다.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116번 이식일리경이라고 해서 그 많은 벽지불들이 소개되는 그런 순서인데, 제가 그 지난 토요일 날 그 서울에 다녀왔어요. 서울의 우리 밝은 사람들 학술연구소에서 개최하는 학술 연찬회를 참석했고, 이제 요 책이 그 연찬회에서 발간한 책이거든요. 소장님이 해피스님 한번 드린다고 그러는 거 제가 살게요 이래가지고 사실 1년 내내 수고하셨는데 좀 선물 받기 민망더라고. 그래서 제가 샀어요. 이게 이제 그 총서로 나오는데 18번째 주제가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이런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학술 연찬회가 제가 참 해마다 진짜 부산에서라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이유가 요번에도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심리학 5개 학술 분야가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는 그래서 이제 학술 연찬회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이 또 새롭게 공부에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왔고, 그 자리 아침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요번에도 오후 6시 30분에 마쳤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제가 손 들고 얘기합시다 이래 하기에는 좀 미안하고 얘기를 하면 짧게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고 왔어요. 이제 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 5개 분야에서 제각각 그 저의 관심을 끄는 이야기들이 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좀 한 주 미루고 특강으로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라는 밝은 사람들 학술 연찬에 다녀온 소감을 좀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페이지짜리 교재를 하나 드렸는데요.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제목은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입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초기 불교부터 심리학까지 5개 학술 분야가 발표를 했지만 우리가 초기 불교에 속하는 입장이지만 또 초기 불교로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신 그분의 공부 영역과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가장 좁은 공부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이 서로 관점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우리는, 그러니까 니까야의 관점은 어떤가 라는 부분을 먼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 입장입니다. 자, 언어가 진실을 전달하느냐 왜곡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곡해서 전달합니까? 이런 의미보다는 진실을 왜곡하느냐라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니까야의 관점은 어떠할까라고 보면 저는 우선 그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이 주제를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 우리 4층 제 방에 있던 메커니즘 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 메커니즘 위에서 어떻게 진실을 전달하는가라는 측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그러면 진실이란 무엇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겠거든요. 진실이라는 거 아소카 부부님. 네.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일까요?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과 상대되는 거죠. 진실과 거짓 어떤 거? 우리 니까야의 관점에서라면은 삼법인 사성제가 진실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거를 또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수가 있죠. 삼법인이고 사성제고 그게 진리고 사실이고 그렇죠. 그거를 요즘 우리가 즐겨 쓰는 욕탐이 참여하지 않는 거라든지 상이 왜곡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달되는 게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경이 있죠. 전도경. 전도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상의견의 상심견해의 전도. 그러니까 무상고무화라는 상심견해의 그렇지. 그렇죠. 그 얘기죠. 그래서 보면 따까라는 영역이 있죠. 요 따까라는 개념을 남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야말로 니까야의 관점으로 경을 꿰보면 따까라고 하는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죠.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따까의 영역을 넘었습니다. 그죠? 이 따까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서 여기서 가래가 형성되는데 가래가 생겨나는데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냐? 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그 중에 몸통이 뭐예요? 그렇죠. 따까 자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게 따까의 영역이잖아.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따까 밖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인가? 거기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그렇죠. 따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생의 삶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거라고. 그런데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까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중생으로의 삶을 극복해서 넘어섰어. 요 얘기죠. 그러니까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 그걸 반성한 게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따까 맞죠?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 따까 안에서 이제 무엇을 보나요? 요게 21년 6월 13일자 그림인데 최근에 그림을 좀 바꿨는데 확대를 못 해가지고 요거 가져왔거든요. 최근에 바꾼 그림은 여기가 조금 다르죠. 여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견해라는 것을 여기 가래와 견해가 같이 출발하는 걸로 바꿨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지금 그 전도경의 말씀은 뭐예요?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가 있다. 요게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전도경이 말하는 전도된 상심 견해, 상락아정이라는 전도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전도되지 않은 상과 심과 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무엇이 진실, 달리 말하면 사실일까라고 하면 네, 맞아요. 그게 삼법인이고 사성제고 이게 진리지 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심 견해의 문제를 해소하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 견해 요 상태를 완성하면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상나가 이게 바로 삼법인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진실이란 무엇일까? 언어가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이렇게 말할 때 우선 진실이라는 거,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요 상태가 완성되면 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알리나 부부님, 요 타당하게 공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삶은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딱가라고 하는, 말하자면 마음이 식이 됐든 심이 됐든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마음이 몸을 떠나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이죠. 그러면 그게 가래, 견해 요 자리에 오면 다시 몸과 만나가지고 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과정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때에 이렇게 삶이 진행되는 거가 딱가 안에서 딱가 밖으로, 즉 몸과 함께하는 세상의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지시하는 말이 있죠. 그게 윗딱가라고. 그리고 윗딱가 하면 이제 여기선 빠지지만 윗자라라는 게 윗딱가 윗자라, 심사, 이렇게 이제 같이 짝을 이루어 나오죠. 그 딱가에서 밖으로 출발을 하면 윗딱가 윗자라, 그리고 그게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유로, 그리고 이 사유가 욕탐에 의해서 인식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몸과 말의 행위로 부추겨져 가지고, 부추겨져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기도 하죠. 이제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요 상태를 보면 일단 진실이라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해주느냐?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에서 윗딱가 윗자라로, 그러면 여기선 아소카 부부님, 윗딱가 윗자라는 제2선이 되면 가라앉잖아. 그런데 여기서 진실이라고 말하는 분은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의 상태니까 말하자면 아라한의 상태잖아. 제2선이면 윗딱가 윗자라가 가라앉는다라는 요 말하고, 지금 아라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윗딱가를 말하는 거하고는 이게 좀 모순이 있나요? 이제 탐진치와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2선에서 윗딱가 윗자라가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부수기 위한 수행의 과정에서 삼매라는 제약된 상황 위에서 제2선의 경지에 가면 윗딱가 윗자라가 가라앉는 요거죠. 그런가 하면 아라한의 삶은 일상이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로 사라지니까 삼매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아라한이 되면 일상이 더 이상 문제를 안 일으켜. 그러니까 삼매 수행의 과정에서 윗딱가 윗자라를 가라앉혀야 하는 이런 의미도 필요가 없는 거야. 윗딱가 윗자라에 대해서 좀 더 뒤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윗딱가 윗자라 해서 생각이 떠올라서 대상에게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도기 되지 않으려 하죠. 자,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가 윗딱가 윗자라로, 사유로, 그리고 욕탐이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심이죠. 참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탐을 싣고 오지 않는 상태니까 자기화되지 않죠. 그러면 자기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니미따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해소된 거죠. 그게 뭔가요? 무상, 아니미따, 그래 되죠. 그러면 요렇게 시작해서 순환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서 말로 터져나오는 거죠. 어저께도 제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에서
그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요 하면서 인식과 행위가 그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럴 때에 인식이 먼저고 행위가 나중일까, 행위가 먼저고 인식이 나중일까, 이제 요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뭐 물론 이거는 뭐 먼저 나중을 말할 건 아니죠. 그래도 이제 때로 우리가 그 출발점을 지시해줘야 하는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보면 경은 인식부터 행위로 오지 않는다고. 바로 요 딱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위가 순환해서 인식에 참여하고, 인식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신업부업으로 행위되는 요런 순서를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뿌리경 같은 데서도 자의라는 거 앞에 욕탐을, 그러니까 관심을 뿌리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위가 인식에 참여하는 거를 자의, 인식보다 앞에 둔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거죠. 전도되지 않은 상심 견해가 윗닦아로 사유로 욕탐 아닌 단순한 관심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서 이런 인식관계가 지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는 거야.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니미따 아닌 상태, 무상해서 돌아가면 요때 어떻게 돼요? 바로 전도되지 않은 것에 의해서 왜곡이 없는 말, 그죠? 요 부업까지 이르렀을 때 왜곡 없는 말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왜곡이 없는 말이 뭐예요? 진실을 전달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지금 진실이냐 왜곡이냐 언어가 이래야 하는 게 알리나 부부님,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 아닐까 요런 얘기 아닌 거예요. 이게 진리냐 사실이냐 이 얘기라는 거잖아. 고친 면에서 요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소카 부부님 뭔가 막 잘 접근이 안 된 표정인데 어떤 부분이 좀 아니 뭐 얘기해 보셔요. 사유에서 바로 그러니까 왜곡이 없는 말로 연결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거기 이제 그 말은 타당해요. 그 말은 일단 여기서 상심견해라고 하는 여기가 가래가 소멸한, 그죠? 소멸한 이 상태로 사유가, 근데 이제 욕탐은 거쳐가는 거야. 욕탐이 양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에서 보면 쭉 올라가면서 욕탐을 지나가지고 신업부업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사유가 직접 간다. 말은 사유가 직접 가는 거야. 그 얘기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요렇게 직접 간다는 얘기고, 욕탐을, 그러니까 찬다, 관심을 배제하고 사유가 직접 부업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관심 자체가 사유의 일부거든. 그래서 이제 경이 말하는 그 가래를 뿌리로 해가지고 그 신업 부업까지 이르는 그 9가지 뭐 법들 이러는데 보면 사유를 구성하는 한 가지야 이게. 우리가 지금 편의상 사유라고 하면서 그 중에 사유를 구성하는 법들 중에 찬다, 관심이라는 게 양방향성을 가져서 돌아가게 하느냐, 부추겨서 신업법으로 가게 하느냐,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지. 욕탐이 사유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맞아요. 다만 이제 그걸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 탐이 무엇을 자량으로 하죠? 탐은 개를 자량으로 하잖아.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은 이미 이 앞에서 개가 니미따 아닌 상태로 존재를 해줘서 그것을 자량으로 해서 탐이 아니라 무탐이 생겨나가지고 가래가 소멸된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경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누진, 번뇌를 부수는 일은 여기잖아. 번뇌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법부님이 욕탐을 해결하는 거하고 번뇌를 부수는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 번뇌를 부수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여기가, 니미따가 아니라 아니미따, 왜곡되지 않은 요소가 되고, 그 왜곡되지 않은 요소에 의해서 탐이 아니라 무탐이 생기고 해서 애멸로 돼서 가는. 그래서 이제 그 경은 꼭 이런 구조를, 진행관계를 보여준다고. 요거 우리 특히 그 요소상류따에 보면 요런 구조로 나타나는 게 많고, 우리가 이제 뭐 마치마니까야 관통에서도 그렇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여기가 먼저고 여기가 먼저인데, 나중인데, 어떨 때는 여기가 먼저고 여기가 나중인 경우가 막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여기가 먼저고 여기가 나중이야. 그런데 순환에서 올 때는 순환 이전에 있는 게 순환돼서 온 것보다 앞이지 뭐. 그래서 이런 그 순환 구조에 의한, 특히 이건 요렇게 진행되는 요 관계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요거는 설명을 한 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진실이란 게 이런 거라면 왜곡이란 뭘까? 이제 왜곡도 봐야 되죠. 그럼 뭐 이건 뭐 나왔지 뭐. 전도되지 않은 상신 견해로서의 과정이 진실이라면, 이제 전도된 상신 견해에 의해서 사유가 진행되면 이제 관심이 탐을 실겠죠. 관심이 탐을 실으면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그러니까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되어가지고 비열이작의 니미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니미따니까 니미따를 자량으로 탐이 생겨나죠? 그래가지고 가래가 생겨나서 이렇게 진행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동일한 메커니즘 상에서 전도되지 않은 상신 견해의 한 바퀴 도는 과정이냐, 전도된 상신 견해로서 한 바퀴 도는 과정이냐, 요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그 진실을 전달한다, 진실을 왜곡한다 라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그냥 뭐 개념적으로 막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러함으로 진실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이러함으로 진실을 전달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메커니즘 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실과 왜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렇다면 이렇게 전도되지 않은 상신견해, 이런 그 진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요 방법이 필요하죠. 알리나 부부님, 이렇게 중생들의 전도된 상신견해를 전도되지 않은 상신견해로 바꾸는 것, 그게 바뀌었다 라고 하면 그 바뀐 상황을 뭐라고 불러요? 아라한이고, 그 아라한이 무엇 때문에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거잖아. 바로 그거, 아라한이 됐다라는 것을 보통 말할 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된 상신 견해를 전도되지 않은 상신 견해로 바꿨다.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깨달음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에서 보면 깨달음을 위한 길, 요런 표현이 나와요. 요거 우리 아침 독서할 때마다 이제 도시경에서 보면, 도시경 이름은 뭐 기본적으로 십지연기를 통해 가지고 시기윤회한다라는 것을 직접 그 문장의 주어로서 식이 나타나는 뭐 이래가지고 확인시켜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에서 보면 그 십지연기로의 그 고집과 고멸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아양 맞고 보다야, 그렇죠. 아양 맞고 보다야라고 해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라고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찾았다 길을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서 그게 명색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한다. 명색이 소멸할 때 유깁이 소멸하고 내지 노사 고멸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명색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한다 하는 게 고따마경에서 12연기로 말하는 거하고 도시경에서 10지연기로 말하는 거의 차이죠. 고따마경에서는 딱가 안에서 무명과 심행해서 무명과 행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도시경에서는 딱가 안의 이야기는 일단 빼놓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활성 존재, 몸과 함께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십지연기로 설명하는 게 도시경이죠. 그럴 때 이제 약간 도시경에서 니카야 전체적으로 이 표현은 한 번밖에 없더라고. 맞고 보다야 해서 깨달음을 위한 길 요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같은 경에서 그 뒤에 뭐가 나와? 이제 그 유명한 예전에 정등각들이 다니던 오래된 길, 오래된 고등길을 발견했다, 찾았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 길이 무엇다? 팔정도다. 예전에 부처님들이 다 팔정도라는 이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나는 노사를 실답게 알고 노사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노사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생을 실답게 알고 쭉 와서 식을 실답게 알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행들을 실답게 알고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는 식까지만 하는데 요렇게 그 길을 따라간다 라고 할 때는 행까지를 말하죠. 행들을 실답게 알고 행들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행들의 자라남에는 뭐가 필요하죠? 행이 자라나려면 그렇죠. 무명 때문에 행이 자라나는 거죠. 행의 자라남을 알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지분인 무명까지를 포함한 알미라고요. 그리고 행들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라고 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몸과 함께하는 중생이라는 삶을 구성하는 10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10가지 지분, 십지연기. 이 10가지 지분이 명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유깁이 소멸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10가지 지분이 소멸하는 거, 이걸 소멸시키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발견을 한 거죠. 이때 주목하는 거는 이 10가지 또는 12가지 지분들이 어떤 조건관계예요? 100% 그렇죠. 100% 조건관계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깨달음의 길을 말하고, 그러면 이게 말로만 명색을 소멸해서 식이 소멸한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소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색을 소멸해서 식이 소멸할까? 이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요게 아까 말씀하신 사성제에서 고멸도성제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는 예전에 정등각들이 다니던 오래된 길, 오래된 고등길을 발견했다. 팔정도다. 바로 팔정도가 무명을 해소함으로써, 그러니까 무명을 명색을 소멸시킴으로써 식을 소멸하고, 식을 소멸시킴으로써 명색을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됨으로써 유깁이 소멸하고 해서 노사, 수비, 고운해 등 일체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하는 팔정도가 그 방법이다, 길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바로 팔정도라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요건 뭐예요?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요거죠.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12연기가 말하는 무명행 내지 노사에 이르는 이 12가지 지분 모두에 대해서
그 자체를 실답게 알고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소멸을 실답게 알고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요거 네 가지 양상이라고 해서 고진멸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노사진멸도, 생진멸도 이런 식으로 다 해결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일단 이제 진실과 왜곡이라는 것을 이런 상심견해의 전도와 전도되지 않음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를 확보할 것이냐, 달리 말해서 깨달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이런 삶에 대한 이해, 십지연기, 십이연기 이런 삶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8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소멸하고 깨달았다. 요게 지금 부처님이 도시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진실의 확보 방법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알리나 부부님, 이때 말이야, 그 예를 들어서 그 명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명색이라는 게 색은 뭐지? 색은 물질이잖아. 색은 물질이야. 근데 물질이 뭐지? 이러면 지수화풍 4대와 지수화풍 4대가 결합해서 생겨난 색, 물질 이러는데 또 그거를 또 꼭 그렇게만 안 하고 뭐 달라빠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 또는 업에서 생겨나는 물질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이 100% 조건관계로 연기를 설명하면서 이게 길이다, 깨달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색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4대와 4대 조색이요 라고 정의했는데 그 정의를 벗어나는 어떤 거를 좀 추가해보자. 또는 명이라는 건 뭐죠? 명은 부처님의 정의에 의하면 수상사 촉작의 노래야 되잖아. 그거 뭐 복잡하게 그래. 그냥 색 아닌 네 가지 온이라고 해. 명은 수상행식이야.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정의를 배제하고 다른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게 깨달음의 길이 되나요?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치? 부처님이 그 100% 조건관계로서 깨달음의 길을 선언했다고?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 분석경 통해 가지고 직접 그 10가지, 12가지 지분을 정의해 주잖아. 이렇게 정의되는 것들의 조건관계요. 이러는데 그 부처님 정의하고 다른 의미를 이런 용어들의 의미로 적용을 하면 이건 깨달음의 길이 깨져버리는 거죠. 마찬가지 이렇지 않을까? 식이라고 하는 거. 식은 어떤 게 있어요? 안기설식. 그죠? 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가 있죠. 저기 알리나 부부님 마지막일까요? 38번 그 가래 부서짐의 큰경 있잖아. 거기에서 그 사띠비고 나오는 거. 거기에서 이제 그 부처님하고 사띠비고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띠야, 네가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식이 윤회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이 어떤 식이냐? 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를 아뜸 아닌 식이 윤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이 쓸모없는 자요. 내가 그 식조차도 연기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아뜸 아닌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고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는 걸 직접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가 더 있어. 뭐냐 하면 이 식도 연기한다고 했다. 연기된 식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 나무 토막을 떼면 나무 토막 불 이런 식으로 그 불 이야기를 하면서 식은 안과 색을 연해서 생겨나는 안식 내지 의와 법을 연해서 생겨나는 의식
요 6가지 뿐이다. 요 6가지 말고 다른 곳에서는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부처님은 선언을 하거든. 그래서 분석경에서도 보면 식은 안식 내지 의식의 6가지라고 딱 정의되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식을 말하면서 이 6가지 식 말고 또 다른 식이 있어 라고 어떤 다른 이름의 식을 넣어가지고 이 연기를 보면 이게 깨달음의 길이 되나? 혹자는 그래 말할 수 있지 뭐. 부처님이 6가지 식을 말했지만 그렇다고 부처님이 말라식이라고 하는 거,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거 그거 없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잖아. 이래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아소가 부분이 그 말이 맞아? 틀려? 뒤에 생겨난 말인데 그가. 뒤에 생겨난 거니까 당연하고 여기서 요 얘기가 있잖아. 식은 이 6가지가 있다. 이 6가지 외에는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랬거든. 네. 생겨나지 않는 영역에다 이름을 세운 거야. 그건 거짓이지. 그런 부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다 쓴 거예요. 분석경의 정의대로 알아야 진실이 진실 그대로 알려집니다.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오죽하면 우리가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성집을 만들면서 분석경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경들을 다 넣어가지고 독성을 하겠어. 왜냐하면 분석경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주제가 언어잖아. 바로 그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바꿔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한다 라고 하면 그건 이미 부처님을 떠난 가르침이지. 이런 부분. 그래서 약간 분석경의 정의대로 알아야 진실이 진실 그대로 알려짐.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렇게 진실이 확보된다면 어떻게 진실을 전달하는가 라고 여기서 지금 제목이 주제 자체가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이랬으니까 어떻게 진실을 전달하는가 라고 보면 바로 요거죠. 팔정도의 실천.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게 중도라고 불리죠. 그리고 도가 서로 한자가 다른 거 아니지. 한자는 같아도 원어가 다르다 라는 거 알죠? 그래서 중도로서 깨달음을 위한 길을 완성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팔정도를 실천해서 깨달음을 위한 길을 완성한다라는 게 깨달음을 위한 길이 지금 식부터 노사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각각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 어떻게 팔정도로 요게 바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길이고 그 깨달음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아라한의 삶은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로서의 삶이죠.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바로 일본으로 돌아와서 전도되지 않은 상심 견해로의 삶이 위딱과 위자라 내지 전개되어 가지고 왜곡이 없는 말, 진실을 전달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선은요 이렇게 밝은 사람들 학술연찬회의 요번 주제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이 주제에 대한 니카야의 관점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설명을 해봤어요. 자, 절반의 시간을 일단 우리대로의 그 대답을 찾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거 하여간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점심시간 빼놓고는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참 진짜 웃긴 사람들이야. 나도 그 중에 하나로 앉아 있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내 진짜 한 번도 안 졸았다. 세 번째 시간에 막 졸리려고 하는 거야. 밥 먹고 와서. 더구나 새벽 기차 타고 올라갔고 그래도 그거를 끝까지 버텨가지고 안 졸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사실은 또 이 발표하는 분들이 다 그 진짜 전문가들 이시니까 재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5분의 발표
또 이제 좌장을 맡은 분까지 이제 6분이 함께하는 내용을 보면서 요런 부분은 좀 내가 우리 법부님들께 좀 소개하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소감을 이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불교에는 한상희 교수님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언어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이래야 되는데 요 보면 뭐 논문 자체는 엄청 길지만 그 앞에 이제 논문 그 초록이라 하나? 그 앞에 이렇게 좀 정리하잖아요. 뭐 요 부분 간단히 읽어드리고 얘기할게요. 언어 깨달음으로 가는 길. 글씨가 작아가지고 내가 지금 돋보기를 안 썼구나. 돋보기를 안 썼구나. 배달을 중심으로 한 정통 바라문 사상에서 언어가 신성하고 절대적이었던 것과 달리 초기 불교에서 언어는 비절대적이며 사회적인 것이었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존재에 대한 명칭은 단지 조건과 사회적인 동의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조건이 사라지면 그 존재와 명칭은 더 이상 어떤 관계도 갖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언어의 본질을 이해한 붓다는 그것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았고 언어의 종류나 성격에 따른 우열도 인정하지 않았다. 초기 불교에서 언어는 깨달음을 실현시키는 유용한 도구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깨달음을 실현시키는 유용한 도구였다. 붓다에게 언어는 실천 수행의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해탈로 이끄는 수단이었고 제자들에게 언어는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해탈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요 얘기 보면 좀 전에 제가 막 분석경이 말하는 부처님의 정의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딱 잘 표현되어 있죠. 이게 바뀌면 바로 이렇게 중요한 언어가 의미를 잃죠. 언어는 인식이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유익하지 않은 인식과 생각은 번뇌와 분별을 낳는 개념의 확산, 빠빤자, 실론으로 이어지고 언어는 그 영향 아래 놓인다. 그리고 이 언어는 다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언어는 생각의 결과이지만 생각을 만드는 것 또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도 참 중요해요. 우리 요 그림상에서 요런 내용도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 바로 그거죠. 자, 언어는 다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언어는 생각의 결과지만 생각을 만드는 것 또한 언어다. 요거 보면 생각이라는 게 요 사유자리잖아. 언어라는 거는 요 구업력이겠죠. 이게 사유가 이렇게 도는 건 작은 순환고리 해서 인식에 영향을 주죠. 이렇게 돌아오면 신업 구업은 또 어떻게 되죠? 상이 잠재해서 잠재된 상이 인식에 참여해서 다시 돌아오죠. 물론 식이 머물러서 크게 돌기도 하고요. 지금 이 부분 언어와 생각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은 잠재순환고리의 관점에서 보면 딱 거기에 설명되죠. 예? 물론 이것도 이렇게 작은 순환고리로 돌아와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좀 더 직접적인 거는 잠재순환고리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도록 생각과 언어 활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불교에서 바른 언어의 사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타인과 관련된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한 교수님이 공부를 참 잘하는 게 보여져.
이거 사실 우리가 이제 오계를 지킨다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오계를 지닌 삶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것도 되지만 그렇게 제어된 삶이 나를 바꾸잖아. 요런 의미. 종교적, 철학적 차원에서 언어가 가지는 한계는 그것이 진실 자체가 아니라 단지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데에 있다. 이 표현이 이제 뒤에 가면 은유라는 말로 나오고 그래요. 하여간 언어가 직접 지시할 수는 없죠. 이제 그 표현. 그래서 불교에서는 실천을 통한 체득을 중시한다. 그것이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과 멀어지는 길이 되기도 한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초록했거든요. 저는 이제 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좋았는데 이렇게 초록도 잘 요약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왜 내가 우리의 입장을 초기 불교의 관점이라고 안 하고 니까야의 관점으로 했을까라는 부분은 또 이유가 있겠죠. 그거 보면 한 교수님 이제 굉장히 잘 논문이 아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석서 위주로 이 주제에 대한 초기 불교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까야의 관점과 정의 측면에서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주석서로 넘어가면 이미 거기는 아비담마적 관점 이런 걸 이제 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딱 와닿는 게 저러저러 경도 니까야를 인용하는 게 나한테 발표를 시켜도 내가 인용할 경들이야 똑같이. 그런데 나는 니까야의 관점으로 경을 말하고 한 교수님은 주석서의 관점으로 경을 보는 요 차이를 좀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석서 관점으로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 상이라고 하는 거. 아소가 부부님, 상이 뭐지? 상이 인식인가? 아니죠. 상은 인식 아니면 뭐라고 봐야 돼? 번뇌는 상의 작용성 이러는 거고 경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라고 초기 불교의 전통적인 해석이 안과 색을 연하여 식이 있잖아. 그리고 촉수 에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안으로 색을 보고 안식이 생기는 것은 눈앞에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리고 그게 촉수를 거쳐서 상에 와야 비로소 내 앞에 있는 저 알아채진 것이 아소카 부부님이다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해봐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랜 세월 전통적인 해석이 그렇다고요. 근데 이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무슨 수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본 거야? 사실은 요 식이라고 하는 게 자나띠 이래야 되잖아. 자나띠 알다라는 동사 앞에 위라고 해서 분별해서 하는 거야. 분별해서 한다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 그게 인식이라고. 상이라는 것은 산자나띠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함께 한다고. 함께 하니까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분별해서 아는 식이 함께 아는 상을 공동주관으로 수를 인식하는 게 2차 인식이잖아. 그죠? 요렇게 상을 니까야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은 인식이 아니라 경향인 거야. 그 경향이 이런 삶의 과정에서 상락아의 경향을 가지고 참여를 하니까 전도된 상이 전도된 심을 만들고 전도된 견을 만들고 이래 되는 거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주석서의 공부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삶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야.
전반적으로 같은 이해를 하고 있다 해도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런 부분, 삶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달라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러면서 이제 역시 우리 한 교수님도 범천의 요청경을 소개를 했어. 거기에서 보면 딱까 왔잖아. 딱까의 영역을 넘어선 이 부분을 전통적 해석에 의하면 사유를 넘어선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그게 전통적인 해석이야. 뭐 주석이 되기를 그렇게 이제 주석돼 있죠. 그런데 딱까를 사유를 넘어선 영역이라고 해석을 하면 사실은 삶에 대한 이해가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 물론 사유를 넘어섰다, 사유 이전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래를 만들고 견해를 만드는, 또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만의 작용인 그 영역, 이 부분을 보완하지 못하면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을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 접근이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 마찬가지 윗닦아도 우리 강목수님이 이제 일으킨 생각 이렇게 번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으킨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 윗닦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닦아로부터 벗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함을 갖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어쨌든 전통, 그러니까 주석서의 관점으로 경을 보는 이 전통적 공부 방식이 가지는 뭐 어떤 좀 아쉬움이죠. 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 뭐 아비담마든 청정도론이든 주석서든 이런 관점을 배제하고 니까야의 관점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삶의 메커니즘 그려지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구행은 심사 이래 되잖아요. 구업,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 윗닦아 윗자르다 하는 요것도 그런 의미에서 명확해져야 하는 필요성.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하여간 내가 말을 해도 똑같은 경들을 이정했을 거야. 한 교수님도 빠빤자 산냐 상카 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수가 부부님 빠빤자 산냐 상카는 뭐지? 헤아림, 2차 인식. 요거죠. 인식한다라는 요게 상카 해서 헤아림이란 말로 요대를 차지하죠. 그래서 사유에 의해서 잠재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2차 인식. 요게 빠빤자 산냐 상카죠. 요거는 사실은 이런 메커니즘적 관점, 세 가지 순환 구조라는 관점을 못 가지고는 빠빤자 산냐 상카는 해석될 수가 없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좀 참 저렇게 진짜 공부 잘하고 하신 분이 관점을 좀 니까야적인 관점으로 좀 이 교수님한테 내가 이래 말하면 좀 그건 말 안 할게요. 말 안 할게요. 말 안 할게요. 세금은 다 나오죠. 뭐 그러긴 해도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제대로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불교권에서 그걸 지금 바라시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우리밖에 안 돼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밖에 안 돼 있는데 이 진짜 아니, 내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 내가 지금 왜 저기 아이나 부분이 왜 안 알려주려 하냐 하면 이가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요. 옛날에 우리 파알리어 공부할 때 같은 멤버였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 좀 미안해서 거기까지만 안 하려고. 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한상희 교수님, 뭐 아까 우리가 이건 초록을 읽어봤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논문이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간 우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니까야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했다면 훨씬 멋있었을 텐데. 자, 그럼 이제 넘어가고요. 언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주제가 언어니까. 예. 이게 그 옛날에 제가
지금 어디 봤는데 철학자 비트겐스타인이 한 말이 네. 그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논문 써갖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된 걸 굳이 우리가 자꾸만 이제 말로 하려고 하니까 그 말이 아까 말했잖아 언어가 이 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렇지. 다른 거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말씀은 맞아. 언어 말고 사유 이제 그거를 이제 비중을 많이 주어서 수행하라 이렇게 스스로 알 수 있는 부처의 말씀을 스스로 사유해서 그 말이 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지면 수행이 조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이 높아지면서 말이 초선에서 멈추죠. 초선에서 말이 소멸하고 제2성감은 이제 말을 만드는 작용으로의 위탁과 윗자라가 소멸하고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진행될 때 그 수행의 경지가 높아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돼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언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계속 이게 또 공부를 하려면 언어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언어 없이는 혼자 사는 수밖에 없지.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논문은 이제 대승불교 영역이고요. 김성철 교수님이에요. 논문 제목이 은유로 나타나는 세계 이랬거든. 아까 그 한 교수님 초록에서도 하여간 직접 지시하지 못하는 요런 부분 내용을 김성철 교수님은 이제 은유로 나타나는 세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대승불교에서 이제 뭐 그 언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 부분도 우리가 좀 따져볼 게 좀 있긴 한데 나는 그 마지막에 가면 1시간 반 정도 그저 종합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받고 뭐 답변하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그 토론 자리에서 아주 눈에 띄는 걸 하나 딱 보았어.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이라는 게 6가지가 있잖아. 근데 유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전5식, 제6식 하고 그 다음에 제7 말라식, 제8 아래야식 이렇게 이건 좀 전에 말했지만 부처님이 없다고 하신 자리에다가 뭘 세워놨어. 그래서 약간 니까야하고는 마음을 달리 보는 거야. 그런데 이 표현을 하는 거야. 저는 사실 유식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양순이 있잖아요. 잘 모르는데 그래 혜영 스님한테 가서 여쭤보면 이제 답을 주시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말라식이라고 하면 제6식과 제8 아래야식 사이에서 어떤 걸러주는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 요렇게 이제 그냥 이해만 하고 있는데 김 교수님이 요 말라식 이야기를 하면서 소유의식이고 자아의식인 말라식 요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거기서 내가 진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아소카 부부님 소유의식, 자아의식 이러면 요 소유라는 거, 자아라는 거 요게 좀 연결되는 그러니까 식 말고 나의 것을 만들고 나를 만드는 자기가 그 말이 떠오르죠. 네. 알리나 부분이 우리가 약간 아주 강조하는 거 바로 요거잖아. 욕탐이 탐을 싣고 오면 본래 욕탐이 탐을 싣고 오면 오온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요렇게 잘못 보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게 여실지견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오온에 대해서 3가지로 말하는 거 말고 욕탐이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그 상태에서 말하는 게 뭐야? 나의 것, 그러니까 아항까라 마망까라 라고 해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요 말이 나오잖아. 나라는 개념이 뭐야? 자아의식이야.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뭐야? 소유의식이야. 그런데 말라식은 원어가 어떻게 되냐 하면 마나스 위즈 야나 위즈 나나 위즈 바로 썼네. 요게 지금 왜 위즈 나나가 되냐 하면 야나로 되어 있는데. 냐나로 됐구나. 예, 위즈 냐나 요거 우리는 요거 어떻게 읽어? 윈냐나라고 읽잖아. 마나스 위즈 나나 위즈 냐나라고 하는 게 요 마나스를 말라 위즈 냐나를 식으로 해서 말라식이 됐거든. 근데 이게 어떤 언어게요? 산스크리트인가요? 그죠? 이게 산스크리트야. 우리 빨리어로는 어떻게 돼요? 빨리어로는 윈냐나 해서 이게 식이잖아. 산스크리트로는 위즈냐나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마나스 위즈냐나야. 6번째 식. 의식은 원어가 뭐죠? 의식은 마노 윈냐나라고. 마노하고 마나스하고가 되게 닮았지? 그런데 빨리어에는 마나스라는 말이 없어. 마나사라든가 이렇게 좀 조금씩이라도 다르게 나오지 마나스라는 말은 빨리어에서는 안 쓰여. 의식 6번째 식이 마노 윈냐나인데 그 밑에다가 이제 유식에서는 일단 빨리어로는 안 써. 요거 일단 차이를 볼 수 있죠? 산스크리트어로 제7 말라식을 말하는데 마나스 위즈냐나야. 그러면 요거는 뭘까? 마나스라고 하는 요 말이 정말로 마노에서 생긴 말일까? 요거 유사한 단어가 있잖아. 마나가 마나스가로 연결됐는지 마나가 연결됐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마나를 보통 이제 자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거 우리가 번역을 바꾼 거지. 자기화로 번역을 바꿨지. 요 마나라는 것도 마나스하고 사실 형태가 마노가 마나스가 됐는지 마나가 마나스가 됐는지 모르지 뭐. 그런데 어쨌든 이건 없어. 그런데 요 마나라는 말이 뭐냐 하면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거라고. 김성철 교수님이 딱 그 어떤 이제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말라식을 얘기하면서 소유의식이고 자아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거기서 진짜 박수를 친 거야. 아레아식은 뭐죠? 어머니? 알라야. 그래. 알라야 윈냐나. 알라야 윈냐나 이래 되잖아. 요 알라야. 근데 이제 사실은 부처님은 식은 6가지밖에 없다 했으니까 알라야 윈냐나라는 것은 알라야라는 것은 식의 작입을 갖지 못하는 거야. 마나스 마찬가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마나스가 됐든 알라야가 됐든 이거는 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떼고 나서 알라야라는 걸 보면 되죠. 근데 우리가 알라야가 무엇인지 찾았지. 바로 범천의 유천경에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고 이 가래가 있을 때에 가지는 중생들의 상태 해서 가래의 성질이 알라야 잡기 이렇게 되고 알라야가 뭔지는 우리가 찾았죠. 그런데 이 알라야라는 것을 놓고 유식에서는 거기다가 윈냐나라고 식이란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이게 제8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마나스, 그러니까 제7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접근이 안 됐는데 나나. 요번에 나나. 나나. 많았어. 네, 뭐 말 잘못했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저게 7식이 자기하고 8식이 알라야구나 이렇게 지금 막 이해가 그렇지. 내가 그걸 봤다니까. 네네. 요번에 그러니까 우리 김성철 교수님 그 종합 토론할 때 이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팍 와요. 그죠? 이 마나스도 이게 알라야 윈냐라도 식이 아니기 때문에 식을 떼버리고 나면 유식에서는 알라야에다가 제8식 해서 뭐 종자식, 무멀식 뭐 별 이름을 많이 붙이지만 그렇게 했구나라는 건 우리가 이전부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제7식 말라식 마나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몰랐다고. 네.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와 소유의식, 자아의식인 말라식이라고 말한 거야. 이게 바로 자기화를 말하는 거더라고. 유식하고 니카야하고의 관점이 요렇게 좀 연결이 되는 거야. 물론 연결된다고 해서 거기에 타당성을 부여할 건 아니지만 분명히 부처님은 식은 요 6가지밖에 없어. 그리고 이 식과 관련한 그러니까 식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라는 것이 이 자리에 작용하고, 그런가 하면 가래가 생겨날 때 그 가래가 뭐야? 고집성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잖아. 그 가래가 붙잡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도 보면 결국 빠뜨니 삭고 해서 놓는다, 옷 삭가라고 해서 놓고 쉰다, 이런 개념이 다 가래가 소멸한 상태를 말하잖아. 붙잡지 않게 된 상태. 알라야라는 게 이 자리에 있단 말이야. 부처님은 식은 6개 뿐이고 우리 삶의 그 중요한 자리에 7식, 8식이 아니라 자기화와 잡기, 만화와 알라야, 요걸로 삶을 설명한다고.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사람들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이제 5가지 기능 같은 거 있잖아.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우리 이제 그거 알죠? 올챙이, 개구리 되기, 이런 비유로 팔이 있는데 팔을 마음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팔이 힘을 쓰려면 알통이 필요해. 알통이라는 것은 알통이라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마음 아닌가? 팔 아닌가? 팔에 속한 거지. 알통이 커지는 만큼 내 팔이 힘을 갖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은 하여간 심의식이라는 3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그 중에 식은 6가지만 있고 나머지는 다 그 마음이 가지는 마음의 어떤 역할 뭐와 관련해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부처님은 삶을 설명한다고. 그런 부분을 보는 거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간 대승불교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 교수님이 그 말라식에 대해서 소유의식, 자아의식 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순간적으로 다 온 거야. 아주 굉장히 큰 문제 하나가 여기서 우리는 나름대로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야기는 이제 결국 그거야. 부처님은 없다고 한 자리에다가 말라식도 세우고 아라야식도 세우고 이러니까 부처님에 의하면 없는 거야. 그런데 유식의 입장에서는 그걸 있다고 말해야 되잖아. 옛날에 제가 이름을 빼고 어떤 분의 그 아라야식이 왜 있느냐, 왜 아라야식이 있다라고 알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그걸 설명하는, 증명하는 책을 만든 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발표회에 가서 한참 이제 그 말씀을 들었지. 하여간 작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이 이러하니까 아라야식이 있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 딱 발표 마친 다음에 그 주최 측에서 마친 저한테 그 해피스님 오늘 강의를 들으신 소감이
소외를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려니 저렇게 힘들구나. 아니 부처님이 식은 6개밖에 없다고 그랬어. 거기 말고는 없어. 그러면 없으면 없는 줄 알는데, 근데 거기다가 제7직 제80이라는 곳을 세워놓으려니까 부처님이 없다라고 말한 거는 사실 없는 거거든. 그죠? 사실이 없는 건데 그거를 부처님 가르친 밖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세워놓으려니까 부처님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왜 사실은 그것이 있는 거요 라고 말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한 시간을 두고 왜 아래야식이 있어야 하는지, 왜 있는 건지 이 얘기를 설명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딱 그 표현을 썼어.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려니 저렇게 힘들구나. 자료 자체가 이 니까야가 들어오기 전에 그 대승불교가 먼저 내려놓으니까. 아니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대승불교가 중국에서 생긴 게 아니요. 그 인도 서북부 간다라 쪽에서 생겼거든. 생겨서 중국으로 통해서 먼저 들어왔잖아요. 한국에 니까야가 뒤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니 그거는 이제 한국만 보면 그런데 그 지금 이렇게 그 유식이다 뭐 아래야식이다 이런 거는 한국만의 얘기가 아닌 거야. 이미 그 대승불교권 전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보면 대승불교가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 다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니까야는 불과 한 20년 전에 해서 한국에 지금 정착된 게 불과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제가 그래. 저번에도 말했 교과서가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에게 그렇게 주장할 때 이제 니까야가 들어갔으니까 이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도 될 건데 뭐 자기 김성철 그래. 교수님은 뭐 오직 그 김성철 교수 아니에요. 그 알고 계시는 그 김성철 교수님 말고 그 한국 불교계의 김성철 교수님이 두 분이요. 그래요? 예. 아니 우리 뭐 계시는 그 예, 그분 교수님도 오직 대승으로만 그분은 뭐 주로 티베트 불교 쪽으로 가깝죠. 연세책을 좀 티베트 많이 하시고 그래. 저는 거의 대승으로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 그분 아니고 다른 분인데 이제 유식을 전공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교과서가 다르니까 그 부분에 갖고 있는 자료 가져온 자료로 공부를 하니까 그 이론만 공부를 하시. 그렇지, 맞아요. 그건 당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이 공부의 기준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교과서가 부처님 교과서요 라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았거든. 자, 세 번째로는 선불교에서 김박룡 교수님께서 불립문자와 분리문자의 이중주 이런 제목으로 하셨어요. 보통 이제 선불교 하면 불립문자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사실은 불립문자만으로 선을 말해서는 안 된다. 불립문자라고 말을 해도 그러나 분리문자. 선불교가 사실은 한 번도 문자를 떠나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미. 뭐 그렇잖아요. 뭐 화두도 그렇고 뭐 조사 스님들의 이야기도 다 문자를 통해서 알려지고 그분들도 문자를 통해서 가르치지 문자를 떠나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요 선불교와 관련해서는 제가 우선 보이는 게 선불교는 아무래도 그 삼처전심이라 그래서 부처님과 까사빠 존자 간에 이 뭐 영것을 들어 보인다, 여마시중에 비서 뭐 이래가지고 세 가지 이심전심을 말하잖아. 그런데 니까야에는 삼처전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요 선불교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소카 고부님, 니까야에도 선이라는 말이 있나? 어디 있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이 있지. 이 네 가지 선이 그 자리가 어디지? 자리가요? 정정. 팔 정도의 정정이죠. 네. 알리나 부부님, 팔 정도가 아까도 봤지만 그 방법이잖아. 네. 그런데 팔 정도가 8가지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8번째가 정정, 바른 삼매야. 그런데 이 팔 정도를
설명하는 가장 멋진 방법이 뭐야? 필수품을 가진 산매 이래가지고 사실은 깨달음의 길은 바른 산매 하나면 돼요. 그런데 바른 산매라는 것이 정견부터 정견까지 7가지가 없이는 성취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앞에 7가지를 필수품 이래 하는 거죠. 그래서 필수품을 가진 산매라는 바른 산매를 8정도의 본질로 삼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분석경을 말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바른 산매가 무엇이라고 정의해 주냐고? 바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 머문다 라고 해서 4가지 선이라는 게 깨달음의 길 바른 산매 자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불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선불교가 말하는 선자를 같이 쓰는 4가지 선이 니카야에도 있단 말이야. 심지어는 이게 깨달음의 길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불교에는 이런 질문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선불교의 선은 4선, 4가지 선의 선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선불교에서 이 부분만 좀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그 토론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니카야에서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다 정의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각각의 정의에서 그걸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것은 또 어떤 과정이냐 하는 것까지 다 정의가 되잖아. 일단 니카야에서는 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 선불교의 선은 니카야가 말하는, 달리 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이고 부처님이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길이 선이라고. 그 선과 선불교의 선은 같은가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불교가 답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 4번째로 서양 철학에서 이제 박창국 교수님이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로서의 인간 이런 주제로 하셨는데, 원래 내가 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생략하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이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다채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언어와 구별되는 특수한 성격을 갖기 때문, 요렇게 이제 책에 박 교수님이 이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과 동물, 인간도 말을 하고 동물도 말을 한다고. 그런데 왜 인간들은 이렇게 번영하고 있고 동물들은 그러지 못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종합토론 때도 이제 그 문제가 질문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니카야의 설명,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적은 것만 읽어드릴게요. 나의 이 식은 여기, 즉 몸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 요거 어디 나오죠? 사문과경에서 나오죠. 제4선 이후 첫 번째 알매 방향이야. 나의 이 식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몸으로 간 상태, 몸에 구속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몸과 요거죠, 식과 명색 이런 관계로 몸과 서로 조건되고 몸에 구속되고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몸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그럴 때에 왜 인간들과 동물들이 언어로서 구별되느냐 하는 거를 다른 동물들의 몸과 다른 인간의 몸의 언어적 발성 구조 때문. 요거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을 봐도 그 목구멍을 막 진짜 수술을 해서까지라도 그 구조를 밝혀내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이 몸의 구조가 다양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몸의 구조가 있는 거야. 몸에 구속된 이 마음이 몸의 구조가 언어적으로 가능하면 그만큼 언어를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짐승들은 몸의 구조가 그런 성대를 갖지 못한 거죠. 예, 요 차이. 그래서 이제 내가 요거를 몸의 중요성 이렇게 표현했고,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한 게 뭐죠?
요 연기된 식의 윤회를 여기서는 몸과 마음은 각각 나를 구성하는 두 파트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어 가지고 뭐 꼭 비유를 따질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그 마음이라는 게 몸이고 몸이라는 옷 갈아입는 이런 윤회가 아니죠. 몸과 마음이 대등하게 내 삶의 절반씩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만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윤회하는 거죠. 연기된 식의 윤회에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각각 나를 구성하는 두 파트너라는 관점, 요렇게 볼 때 인간이 동물과 언어의 측면에서의 차별에 의해서 더 발전된 문명을 만드는 그 점을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언어는 세상을 만들고 세상은 언어를 만든다라는 관점이 나와요. 그럴 때 요거 관점의 메커니즘적 해석. 요거는 뭐 아까 충분히 한 거죠? 언어가 세상을 만든다. 자, 언어가 약간 돌아가죠? 세상을 만든다는 게 뭐죠? 색성형 미초법에서 니미따, 상을 만드는 게 세상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언어가 세상을 만들고, 요거 작은 순환구조. 작은 순환구조라고 하면 사유에서 와야 되니까 좀 차이가 있을까? 그러나 어쨌든 니미따라는 관점이고, 또 세상이 언어를 만드는 과정. 요거 제가 개상 밑닦아 사유 했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이 개의 자리와 상과 윗닦아와 사유 해가지고 까마다뚜, 까마다뚜, 까마산냐, 까마윗닦아, 까마상까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세상에 의해서 상으로 윗닦아로 사유로 이렇게 세상이 언어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심리학, 다섯 번째는 심리학 분야인데 권성만 교수님께서 말과 마음의 관계에서 언어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라고 논문 발표를 하셨어요. 언어는 사고의 표현 수단일 뿐이라는 관점과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관점에 대해서 나는 언어와 사유의 상호작용이 있다. 잠재순환 구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여간 상호작용한다. 그 다음에 인지적 융합이라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기호체가 있다. 그러니까 레몬이라는 과일이 있다는 거야. 그럴 때 그 레몬을 지시체, 대상으로 해서 알고 경험체, 맛을 경험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나는 이게 딱 이거 보이더라고.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기고 촉해서 수가 생기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지. 여기서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했지만 인지적 융합이라고 말하는 기호체가 대상을 아는 지시체, 대상을 경험하는 경험체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1차 인식에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것 하고 똑같은가 하는 부분을 좀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 권 교수님이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많더라고. 58년 개띠래. 그래가지고 요번 금년부터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이래 말씀을 하시면서 농담처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표현을 하더라고.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리학이라는 과학, 심리를 연구해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이런 과학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소카 부부님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했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불교는 그때 우리 뭐라 그랬지? 철학이 아니고 과학이다 그랬나? 곧 형이상학이 아니고 형이상학. 그 말이 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 부처님 그거 말고 또 있었나? 그거하고 철학하고 두 개로 두 개로 얘기했나요? 네. 그래. 그러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불교는 철학 또는 형이상학. 철학 또는 형이상학이 아니고 과학이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르죠. 어떤 게 좋을까? 근데 이게 이제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 그건 아니고 뭐 철학이든 형이상학이든 하여간 골라보셔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이제 왜 이 말을 할 수 있냐 하면 권교 스님은 심리학자로서 이렇게 다양한 그 개체들과 관련한 연구 이거는 과학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는 그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니까야의 관점에서의 불교는 아니 세상에 삶을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공학적 공학적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고. 불교는 과학이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요 얘기까지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원래 이제 여기는 안 적었지만 이제 이분적 사고와 다분법적 사고라는 말씀이 좀 있어서 그 얘기를 참고로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러면 이분법이죠. 불교에는 어떤 게 있죠? 우리 그죠? 무기에서 말하는 열애의 사후에 대해서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다분법적인 사유가 있고 그거 모두가 답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제5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다분법적 사고까지 이렇게 하면 다 맞췄습니다. 뒤에 사실 심리학하고 서양 철학이 내가 관심도 많고 아주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더 좀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의 관점에서 니까야의 관점 설명드렸고 다섯 분의 발표에 대해서 좀 저는 이거 만약에 철학이냐 형이상학이냐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형이상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불교는 종교 중에 종교고 철학 중에 철학이고 과학 중에 과학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 형이상학 중에 형이상학은 아니다. 형이상학으로 갑시다. 아니 내가 이걸 쓰면서 아까 그래 질문을 한 게 분명히 이게 아닌데 뭐가 있었는데 싶어가지고 진짜 철학이고 종교고 과학이고 불교는 다 되니까. 그래서 나도 서양 철학의 완성체가 이거다 불교. 이렇게 말을 하잖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칩시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하기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을 잘 새겨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함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사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다. 이당다낭 꾀다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냐띠살로 히타 빠리군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